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귓가에 낯선 공기의 무게가 느껴졌다.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바람에 먼지가 섞인 뜨거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비행기에서 내렸다. 취업이 될 거야. 여행도 할 겸 겸사겸사 외국 나가서 돈 좀 벌고 올게. 며칠 전 친구들과 그렇게 나눴던 일상적인 대화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상상도 하지 못했다. SNS에 올린 공항 사진도 기대에 찬 내 웃음도 그게 전부였다. 내 삶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공항 밖에서 나를 맞이한 건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였다. 그는 반갑게 웃으면서 환영 인사를 건넸고 내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덥죠? 여기 시원한 물 좀 드세요. 차로 이동할 거예요. 그의 미소는 자연스러웠고 목소리는 친절했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갔다. 주차장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짙게 썬팅이 된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는 이미 2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표정도 무거웠다.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더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비포장도로. 흙먼지가 창문을 두드렸고 주변엔 낡은 건물들만 보였다. 지도 앱을 켜봤지만 GPS 신호가 약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후였다는 사실은 뒤늦게야 깨닫게 됐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방이 꽤 많아 보이는 건물 하나가 높은 울타리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전기 충격기도 설치된 듯한 모습도 보였다. 처음엔 호텔일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달랐다. 어두운 복도, 냄새나는 곰팡이 벽, 그리고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수십 개의 작은 방들. 각 방마다 컴퓨터와 책상, 그리고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정장 남자가 나를 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엔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안에서는 잠글 수 없는 구조였다. 나는 그때야 깨달았다. 이곳은 직장이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를 직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는 직원이 아니었다. 우리는 도망칠 수 없는 감금자였다. 여권과 휴대폰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라는 협박 섞인 말과 함께 첫날 바로 빼앗아갔다. 업무용 기기만 사용하세요. 그 말에 나는 항의했지만 대답 대신 날아온 건 주먹이었다. 그곳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탈출을 시도했었다.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쇠창살이 가로막았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폭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다. 들어온 건 덩치 큰 남자 둘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나를 바닥에 눕혔고 주먹과 발로 내 몸을 짓밟았다.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맞은 후 한 사람이 말했다. 다시 한 번만 시도해봐. 그럼 넌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저항을 멈췄다. 일과는 단순했지만 그날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아침 7시 기상. 세면은 5분. 식사는 10분. 그리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끊임없이 전화를 돌렸다. 점심과 저녁 사이 휴식은 각각 30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체크당했다. 5분 이상 지체하면 벌금이었다. 그 벌금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전부 핏으로 쌓여갔다. 내가 맡은 업무는 보이스피싱이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 나는 처음엔 거부했다. 이건 범죄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여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너는 벌써 범죄자야. 이해했어? 처음에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미 짜여있는 여러 상황의 스크립트는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교했다.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 놓은 것이 느껴졌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 신뢰를 주는 톤, 급박함을 조성하는 타이밍.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다. 나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그중 몇 명은 실제로 돈을 보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났지만 입을 틀어막으며 그 일을 계속했다. 같은 공간에는 나 말고도 수십 명이 있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모두 같은 처지였다. 누구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감시 카메라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고 밀고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래도 같은 방을 쓰는 한국인 남자와는 가끔 대화를 나눴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원래 IT 개발자였다고 했다. 고액 연봉 제안 받아서 왔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 꼴이 됐죠.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가득했다. 같은 층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있었다.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여행 콘텐츠 촬영차 캄보디아에 왔다가 붙잡혔다고 한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멍투성이었고 눈빛엔 생기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지 않고 우리와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과 감시는 24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잠깐이라도 딴청을 피우면 여지없이 주먹이 날아왔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PC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들이 많았다. 반항하면 격리실로 끌려갔다. 격리실에서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로 가득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여권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었다. 주변은 모두 적이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탈출을 시도했다. 그는 2층 화장실 창문을 부수고 철창을 떼어낸 뒤 뛰어내렸다. 하지만 그의 탈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30분 만에 붙잡혔다. 그를 끌고 온 사람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때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비명이 건물을 울렸다. 그 후 어디론가 끌려간 다시는 그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이후 더욱 조용해졌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이제는 서로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일과가 끝난 후였다. 폭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달리 급박했고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문틈 사이로 밖을 살펴봤다. 2명의 직원이 외국인 여행객을 방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젊은 백인 남자였다. 배낭을 메고 있었고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여기가 숙소 맞아요? 그의 영어가 폭도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그대로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 백인 남성의 격렬하게 저항하는 듯한 소리가 폭도까지 두꺼운 문틈을 피집고 나왔다. 몇 분 후 비명이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후 정적. 피비린내가 폭도를 타고 흘러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이 열렸고 2명의 남자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끌고 나왔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나는 알았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폭도를 지나갔고 뒷문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과가 시작됐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중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같은 층에 있던 한국인 여자가 사라졌다. 그녀는 계속 울기만 했던 사람이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할당량을 채운 적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가 머물던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그녀는 흔적조차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어디 갔어요? 나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무의식 중에 혼잣말하듯이 물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집으로 보냈어. 잠시 나를 쳐다보던 관리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집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어딘가 묻혔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인플루언서도 결국 사라졌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반항했다. 나 여기 있다고 사람들이 알아요. 내 팔로워들이 찾을 거예요.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내 계정은 이미 우리가 관리해. 내가 매일 행복하게 여행하는 척 포스팅하고 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도 사라졌다. 그녀의 SNS는 여전히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사진, 밝은 문구, 웃고 있는 그녀. 모두 합성된 사진. 하지만 그건 그녀가 아니었고 누구도 그녀의 실종에 의문을 품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IT 개발자 남자도 무사하지 못했다. 그는 시스템 해킹을 시도했다. 관리자가 사소한 틈을 보일 때마다 몰래 컴퓨터를 만지작거렸고 어떻게든 외부와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끌려갔다. 배신자는 용서 안 해. 그가 끌려가며 남긴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이제는 공포가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생각했다.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니길. 그게 전부였다. 생존이 목표가 되었고 희망은 사치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 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었다. 감옥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정신이 점점 갉아먹히는 게 느껴졌고 밤마다 악몽을 꿨다. 비명소리, 피냄새, 끌려가는 사람들. 눈을 떠도 현실은 악몽과 다르지 않았다. 감정은 점점 무뎌졌고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사라진 듯 느껴졌다. 감정이 사라지며 생각도 멈춘 듯 했다. 나는 그저 기계처럼 움직였다. 전화를 걸고 스크립트를 읽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을 반복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나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가족, 친구, 경찰. 누군가는 내가 사라진 걸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희미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직은 현지 공무원, 경찰, 심지어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았다.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 같았다. 존재가 기록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 여건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위치도 모르는 유령 같은 존재. 세상은 우리를 잊었고 우리도 세상을 잊어갔다. 하지만 모든 게 영원히 숨겨질 순 없었다. 한국에서 실종 신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실종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건 합성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해. 무슨 일 생긴 게 분명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됐고 캄보디아 정부의 압력이 가해졌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도 마지못해 협조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날이 왔다. 밤 11시쯤이었다. 갑자기 건물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차량 소리, 고함, 그리고 총소리. 나는 방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또 무슨 일이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경찰이다. 문 열어. 한국어와 영어 크메르어가 뒤섞인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뛰는 소리. 총소리가 또 한 번 울렸고 비명이 터졌다. 나는 숨죽이며 상황을 주시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문이 열렸다.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이 들어왔다. 손전등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괜찮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제 안전해요. 나와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폭도로 나오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안도와 혼란 그리고 공포. 건물 밖엔 경찰차와 구급차가 질비했다. 조명이 밤을 밝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언론도 와 있었다. 나는 담요를 받아 몸을 감쌌다. 따뜻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버스에 태워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버스 안은 비상식적으로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웃었다.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캄보디아의 밤거리. 네온사인, 오토바이,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드디어 우리는 구조되었다. 하지만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했다. 며칠 후 우리는 한국으로 이송되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나는 안도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안도감보다 긴장감이 더 컸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다. 엄마는 울었고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껴안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돌아온 걸까? 하지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경찰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자이든 타이든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 모두는 경찰서로 향했다. 우리는 각자 불려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정확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질문은 끝이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사기, 채용, 공고, 여권 압수, 감금, 폭력, 강제 노동, 살인 목격.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미묘했다. 그런 보이스피싱 업무를 직접 수행했단 말이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돈을 받아낸 적도 있고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 나는 당황했다. 저는 강요당한 거예요. 안 하면 맞았어요. 죽을 뻔했고요. 그래도 실제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건 사실이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조사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진술이 일관되는지 계속 확인당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취급받았다. 정말로 강요당한 거 맞아요?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간 거 아니에요? 언론은 더 심했다. 뉴스 기사가 쏟아졌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구조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범죄 조직에 가담한 청년들. 댓글은 더 잔인했다. 자업자득이네. 돈 벌려다 걸린 거 아냐? 동정할 가치도 없음. 걔네도 범죄자임 키읔키읔. 기자들이 찾아왔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나는 거절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 앞에서 기다렸고 전화를 걸었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기자는 몰래 촬영까지 했다.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진실을 알릴 기회예요.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기사가 나왔을 때 내용은 왜곡되어 있었다. 원해서 간 거 아니냐? 는 제목의 기사. 코인으로 월급 받은 거 아니냐? 는 부제목. 내가 한 말의 일부만 발췌되었고 맥락은 사라졌다. 나는 기사에서 애매한 피해자로 그려졌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자로 보기보다 동의한 가해자로 취급했다. 걔네가 전화 걸어서 우리 부모님 사기당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범죄자 주제의 피해자인 척? 악플은 끝이 없었다. 나는 SNS 계정을 삭제했다. 전화번호도 바꿨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냈고 계속 공격을 이어갔다. 어떤 사람은 집 주소까지 알아내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상담사가 말했다. PTSD 증상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치료비는 비쌌고 정부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직은 아니십니다. 담당자의 대답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미안한데 너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무너졌다. 가족조차 힘들어했다. 이웃들의 시선, 수군거림, 소문. 저 집 아들 범죄 조직에 있었대.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했다. 취업도 불가능했다. 이력서를 내면 불합격. 면접을 봐도 떨어졌다. 어떤 회사는 노골적으로 물었다. 캄보디아 그 사건 당사자 맞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저는 형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데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미안합니다. 저희 회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게 된 겁니까? 아,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나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내 편이 아니었다. 구조되었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쇠창살, 비명소리, 피냄새. 그리고 전화기. 끝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눈을 떠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환청이었다. 나는 점점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잃어갔다. 어느 날 거리에서 캄보디아 식당 간판을 봤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식은 땀이 흘렀고 다리가 풀렸다. 공황 발작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피해갔다. 상담사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회복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약이 아니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갔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매일이 전쟁터 속에 사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밖에 나가는 것. 모든 게 고통의 연속이었다. 다른 구조자들과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 우리가 뭘 겪었는지 몰라. 살아서 돌아온 것이 잘못인 것처럼 대하더라. 우리는 울었고 분노했고 절망했다. 그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뉴스에서 부고를 봤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세상의 손가락질, 법적 처벌, 끝없는 조사, 그리고 미래의 부재. 그는 견디지 못했다. 나도 여러 번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결국 살기로 했다.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고 나는 그 용기조차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다. 검찰 조사, 법원 출석, 증인 신문. 나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참고인이었고 때로는 피의자처럼 취급받았다.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자발성은 전혀 없었습니까? 질문은 끝이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은 수천만 원. 가족이 전 재산을 털어 마련했다. 엄마,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다. 네가 이런 일로 전과자가 되는 건 막아야지. 걱정 말어.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해줬다.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판례도 없었고 법 해석도 애매했다. 재판은 길었다. 몇 달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법정과 집으로 갔다.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무너졌다.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석에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나를 쳐다봤고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어요.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미안했다. 정말로 미안했다. 하지만 나도 피해자였다. 나도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 변명은 들리지 않았다.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 강요된 상황을 고려하여 감형한다. 다만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범죄자가 되었다. 전과자. 이력서에 평생 따라다닐 낙인.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멈춰서서 흐르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끝없이 흐르는 강물. 나도 그렇게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었다. 어딘가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겨 걷기 시작했고 드디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도착했다. 엄마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줬다. 나는 그제야 울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미안해요. 엄마는 내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모두의 바램대로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이 지나 친구가 쓰던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다. 친구가 잠시 외국을 나가면서 내가 빌려 쓰게 되었다. 작은 방을 나오면 서울의 풍경이 보인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간다. 나도 그 일상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최대한 사람을 덜 만날 수 있는 일이 대인기피증까지 생겨버린 나에게는 지금 최선이었다. 면접에서 사장은 물었다. 공백기가 좀 있네요?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여행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일은 단순했다.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쉽지 않았다. 손님이 전화를 꺼낼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전화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식은땀이 났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숨을 고르곤 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손님이 맥주를 한 캔을 내밀며 뜬금없이 물었다. 저기요, 혹시 캄보디아 맥주 좋아해요? 왜 그 있잖아, 앙코르 맥주? 그거 없어요? 네, 저희 편의점에는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계산을 마치고 뒤로 물러났다. 손님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나갔다. 마침 그날 사무실 정리를 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장이 CCTV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고 안쪽 사무실에서 급히 뛰어나왔다. 괜찮아요? 몸 안 좋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초퇴했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상담은 계속 받았다. 주 2회. 상담 비용이 많아 부담이 됐지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 상담사는 말했다. 트리거를 피할 순 없어요. 하지만 대처할 수 있어요. 나는 호흡법을 배웠고 이완 기법을 연습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었다. 다른 구조자들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근황을 나눴다. 누군가는 회복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정부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해외 취업 사기 예방 캠페인, 피해자 지원 강화, 국제 공조 수사 확대. 듣기 좋은 말들이었다. 하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수가 캄보디아로 갔고 여전히 조직은 작동했다. 언론은 잠시 떠들썩하다가 잊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이슈. 우리의 이야기는 묻혔다. 가끔 특집 다큐멘터리가 나왔지만 시청률은 낮았다. 사람들은 관심 없었다. 또 그 얘기야? 이제 그만 좀 해. 나는 이해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빴다. 남의 고통에 공감할 여력이 없었다. 나도 예전엔 그랬다. 뉴스를 보면서 안 됐네 하고 넘어갔다. 이제 나는 그 뉴스 속 사람이 되었다.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그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밤마다 꿈에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갔다. 쇠창살, 컴퓨터, 전화기. 나는 여전히 갇혀 있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또 다른 사건을 봤다. 미얀마 사기 조직 적발, 한국인 10명 구조, 가담행위 조사. 같은 패턴이었다. 취업 사기, 감금, 강제 노동. 나는 화면을 지켜봤다. 구조된 사람들의 표정. 안도와 혼란. 나와 같은 표정이었다. 그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구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세상의 시선, 법적 절차, 그리고 평생 지고 갈 트라우마. 물론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안쓰러웠다. 정부와 언론은 개입했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꼬리 자르기로 살아남은 조직의 머리는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속고 피해자는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그저 장소만 바뀔 뿐. 캄보디아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또 다시 캄보디아로. 그래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경험을, 내 고통을, 내 이야기를. 누군가는 읽을 것이다. 누군가는 속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런 희망으로 나는 한자 한자 적었다.
익명으로 블로그를 만들고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냈다. 처음엔 조회수가 낮았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속지 않았어요. 응원합니다. 물론 선플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악플도 있었다. 피해자 코스프레, 관심병, 거짓말쟁이. 하지만 이젠 익숙했다.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계속 썼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믿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저도 해외 취업 제안 받았는데 글 읽고 거절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구한 것 같아서 울컥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어느새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여전히 일했고 상담받았고 글을 썼다. 조금씩 나아졌다. 아주 조금씩. 어떤 날은 괜찮았고 어떤 날은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친구 하나가 다시 연락이 왔다. 미안해. 그때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나는 괜찮다고 했다. 이해한다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가족은 여전히 내 편이었다. 힘들 때마다 집에 갔고 엄마는 언제나 같은 미소로 맛있는 밥을 내주고 아빠는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악몽을 꿨지만 그 빈도는 훨씬 줄었고 전화에 대한 트라우마도 많이 좋아졌다. 많은 것들이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기로 했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 한강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며 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다. 나무가 흔들렸고 잎이 떨어지며 비로소 계절은 또 바뀌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도 그 일부가 되어 느리지만 함께 움직이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그 무서운 검은 그림자가 있다. 캄보디아의 어둠, 쇠창살, 비명소리.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다.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나의 일부가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는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낸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이다.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감금되고 착취당하고 죽어간다. 내가 그들을 구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직 이런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증언하고 찾아서 기록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증인으로, 구조자로, 가담자로,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빛을 삼켜버린 그 나라의 깊은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빛도 존재한다. 아주 작은 빛. 그 빛을 향해 나는 나아간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그렇게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